낭만서점 9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네. 제가 소개하는 동안 늘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셔서 저도 한 발 늦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곤 하는데요. 네. 네,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5월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네요. 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별로 짧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봄, 가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선선한 날씨, 움직이기 적당한 온도가 네. 여름, 겨울만큼이나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의외로 그 계절의 기간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은 건 늘 짧게 느끼고 싫은 건 좀 길게 느끼는 그런 감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름이 시작된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제가 상의와 하의를 전부 반팔을 입기 시작할 때 여름이 왔다고 느낍니다. 전 여름에도 반바지를 잘 안 입어서 전 에어컨 바람을 딱 켰을 때 1년 동안 몇 개월간 묵어있던 먼지가 나오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냄새를 맡으면 여름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키기 시작해서 네. 내복을 벗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예, 저는 아직 입고 계시다고요? 틀지 않았습니다. 예. 내복은 이미 벗었죠. 네, 그리고 저희 100회 특집 공개 방송 공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방송이 98회 방송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회 특집 공개 방송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둘러앉아서 해볼 생각인데요. 며칠이죠? 네, 6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7시로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 7시 반 정도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7시 정도에 여러분들 오시기가 좀 빠듯할 수 있으니까 한 분, 두 분 모시면 다과를 나누고 이제 7시 반 정도 녹음 시작하는 걸로 저희는 여유 있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요. 혹시 시간 때문에 쫓겨서 안타깝다, 못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놀러와 주세요. 좀 늦게 오셔도 됩니다. 네네. 네. 괜찮습니다. 앞에는 저희가 이렇게 별로 영양가 없는 얘기였잖아요. 제 블로그에 저희 청취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퇴근 시간이 늦어서 참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을 조금 늦추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아주 소수 정예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지 않으면 이 또 모임이 다음으로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꼭 만나고 싶네요, 여러분. 소수 정예라고 했는데 다 안 채워진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요. 네, 서글프기도 하고. 예. 네. 자, 이번 주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봄날님이 남겨주셨네요. 몸의 일기 잘 들었습니다. 이런 소재로도 소설을 쓸 수 있다니 소설의 세계는 무한한 것 같아요. 라면을 끓이며를 읽으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김은 작가님의 산문집이죠. 단순한 사물에 대한 작가의 고찰을 읽으면서요. 허이님처럼 아깝다는 아니고 대단하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일기를 읽을 때 나오는 배경음악들이 참 좋았어요. 전 건강염려증이 좀 있는데 책 속의 다른 이야기들도 궁금해지네요. 좋은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일기를 읽을 때 나오는 배경음악은 저희 PD님이 선정을 해주셨고요. 제작진이 이렇게 고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강염려증 있으시다고 했는데 저도 좀 있긴 해요. 네. 저희 집에서도 저 가족과 나누는 대화가 대부분 건강염려증이에요.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책은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 잡혀 있었던 의학 지식들 바로 잡는 그런 건데 그걸 보면 안 먹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요? 그렇구나. 안 그래도 저는 그냥 그거 다 먹고 그냥 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저는. 그렇죠. 네. 어차피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냥 얼마나 오래 산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 네, 그리고 NI8님, 니팔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안 올라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네요. 제가 공지를 놓친 건가 저번화 마지막 부분만 다시 듣고 왔네요. 지금 듣고 있는데 박혜진 평론가님 견제하시는 거 듣고 빵 터졌네요. 두 분 다 이제부터는 개근하는 걸로. 100회 특집 지방사는 저는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스케줄이네요. 유유. 아, 광고 문의 들어온 거 축하드려요. 그리고 요번화 하트는 제가 첫 번째입니다. 와우. 일바로. 네. 네. 하트를 다셨고요. 네. 박혜진 평론가님 견제하는 거 듣고 빵 터지셨다고 했는데 예. 바로 앞에 있는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웃으셔도 돼요. 저 약간 농담처럼 한 건데 왜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 예. 네. 절반만 믿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그러게요. 분이라, 네. 언젠가는 저희가 또 예. 타도시까지 내려가서 공개 방송을 해보는 그런 꿈도 꿔봅니다. 그렇죠. 예. 교보문고의 지점이 워낙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광고 문의 들어온 것까지 축하드린다고. 광고가 네. 이제 깔리나요? 이번 회부터? 6월 6일 방송분부터 깔린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광고인지 궁금하네요. 네. 예. 하나 살 것 같아요, 저는. 네. IMVT님입니다. IMVT면 VT는 뭐의 약자일까요? 궁금해집니다. 네. 처음으로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깁니다. 뭔가 긴장이 되네요. 사실 낭만서점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약 한 달 반 전으로 짧지만 두 분께서 도란도란 나누시는 이 책 이야기가 너무 좋아 팬이 되었습니다. 허이평론가님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비평, 경화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공감할 수 있는 감상과 평가. 뭔가 일반적인 독자님들을 대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다루신 침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읽었던 책이라 조금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책을 읽고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던 것만큼은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허이평론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믿음과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가 개봉했지만 생각보다 한국에서 흥행을 하지 못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로 인해서 책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다뤄주시고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100회 특집은 유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에게는 슬픈 소식이네요. 하지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방에 사시는 예, 저희 니팔님. 네. 정말 지방민 위에 이거 어떻게 해외 거주민. 네. 와, 말씀 참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이렇게 또 처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길게 정성 들여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네. 제가 또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의 댓글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또 다른 경로로 연락이 왔나요? 네. 제 쪽지로 와우. 연락이 왔는데요. 봄날의 곰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이분도 외국에 거주를 하고 계셔서 팟빵에 이렇게 댓글을 달려고 하면 그 한국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자꾸 튕기나 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이튠즈가 있는데요. 아이튠즈는 저희가 댓글 소개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서점 잘 듣고 있는데 쪽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언제나 잘 듣고 있어요. 요즘 활동도 많아지시면서 여러 방송에 나오시는 걸 보고 반가웠습니다. 팬레터 쪽으로 가나요? 네, 저에 대한 얘기고요. 기분이 좋아서. 예. 네. 팟캐스트가 벌써 몇 년이 되었네요. 한 번에 1시간 정도씩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이제다 더하면 100시간 정도를 듣게 되었네요. 오. 정말 가까운 사람을 제외하면 제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100시간이나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초속 5cm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빵 터졌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 노래를 대충은 부를 정도이거든요.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그 너의 이름은 했을 때 그 노래 한 소절 살짝 불러줬던 거. 네. 이야, 거기서 또 통하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이 첫 쪽지는 아니고요. 예전에 또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가끔 서로 안부를. 제 느낌에는 다른 쪽지들이 더 진할 것 같은데요.
어떤 쪽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개하세요. 예. 저 쪽지 갖고 옵니다. 예. 블로그 팔라고. 저도 좀 오던데. 예. 이런 걸로.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할까요? 네. 먼저 IMVT님께 드리고 싶으나, 네. 어떻게 해외 배송은 좀 쉽지 않겠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PD님이 주셨습니다. IMVT님이 국내에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그 주소를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교보문고가 책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럼 IMVT님께 저희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는요. 북뉴스골뱅이 교보북.co.kr로 선물 받을 주소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어서 출판계 브리핑 할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TV는 인문학을 싣고 바보상자가 똑똑해졌어요 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인문학과 예능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송계의 인문학 열풍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10년대 초반 김미경과 김창옥 등 스타 강사의 강연쇼가 대세를 이뤘었죠. 최근에는 TVN 동네의 사생활, 어쩌다 어른, 노홍철 장강명 책번개 등등 인문학과 관련된 강연과 예능 프로그램이 총 10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타 예능 PD로 유명한 나영석 PD도 신규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예능을 선택해서 화제인데요. 네, 이렇게 인문학 예능이 다시 인기를 끄는 요인에 대해서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문학은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학문이라며 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TV 프로그램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TV를 볼 때 좀 고상한 채널을 보려면 약간 KBS 1TV라든지 EBS를 저희 아버지가 시청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번져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에 저도 이렇게 한 숟가락을 어느 정도 좀 얻고 있는 사람이라서 큰 숟가락으로 얹으세요. 많이 얻고 싶어요. 그런데 좀 저어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방송에서는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무조건 쉽게 얘기해라. 재밌게 얘기해라. 이게 제일 많은 요구 조건이거든요. 네. 방송을 만든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인문학이 갖고 있는 원래의 성찰, 이런 것들을 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인문학적인 성찰과 예능의 재미를 잡느냐,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한번 낭만서점에서 낭만서점표 인문학적 성찰과 문학적 재미를 다 더해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금싸라기 땅에 쇼핑몰 무료 도서관 반갑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삼성 코엑스몰에 대형 무료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코엑스몰의 가장 중심부인 센트럴 플라자에 2개 층으로 구성될 이 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세계는 13m 높이의 대형서가 3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교보문고, 학지사, 학술 논문 사이트 스콜라 구축. 교보문고와 출판사 학지사가 학술 논문 40만 편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스콜라를 구축해 오는 7월 초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스콜라는 교보문고의 교보문고 스콜라와 학지사의 뉴 논문을 통합한 사이트인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교보문고 스콜라를 구독하는 220여 개의 대학 및 기관 소속 이용자와 학지사 뉴 논문을 이용하는 190여 기관의 이용자는 40만 편의 우수 논문을 통합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교보문고의 스콜라 사이트 자주 이용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네. 논문을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스콜라 철학이랑 뭐 연관이 있는 이름을 건가요? 그렇게 붙인 거죠? 예. 스콜라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낭만서점 98회에서는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소설을 다룹니다. 네, 아몬드. 네. 손원평 장편 소설이고요. 청소년 문학으로 분류된다죠? 이 작품이 창비 청소년 문학상 10회 수상작이에요. 예. 근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청소년 문학과 네. 뭐 일반 문학을 뚜렷하게 나눌 수 있을까? 그 경계에 대해서는 좀 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청소년들이 주인공이긴 합니다. 네. 그죠. 학교가 많이 나오고요. 네. 이를테면 완득이라는 김여령 작가님의 작품도 청소년 문학으로 분류가 되지만 좀 그게 그렇게 청소년들만 읽을 작품인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유아인 씨가 네. 주연을 맡아서 영화화 됐었죠? 네, 맞습니다. 재밌게 봤었는데. 그렇죠. 이 책의 표지가 인상적이에요. 네, 아주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있는 한 소년입니다. 개슴츠레. 눈이 네. 예. 눈이 뭐랄까요? 감길 것만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아무 느낌 없는 것 같은 무뚝뚝한 표정입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런 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소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뒤를 보면 카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화보다 강렬한 드라마처럼 팽팽한 한국형 영 어덜트 소설의 탄생. 네. 예. 어덜트면 어덜트인데 영 어덜트는 뭘까요? 어린 네. 예, 어른. 어린. 예, 예, 모순적인 어른아이. 표현인데 뭐 애어른 에어른. 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침착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뒤에 추천사를 여러분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소설가 공선옥 작가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아몬드는 가슴이 머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소설이다. 긴 겨울의 끝에 봄이 온다. 봄이면 식물이 자라듯 감정도 자라고 감정이 자라면 세상도 자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동안 가슴이 내내 두근거렸다. 다가오는 봄에는 내 감정과 네 감정이 스파크를 일으켜 아름다운 폭죽 하나쯤은 터지고 말리라. 이런 추천사 보면 예. 안 읽을 수가 없죠. 혹시 뭐 평론가로서 분발하게 되시나요? 이런 추천사일까 정말 시인이나 작가분들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보고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본인 작품도 아닌데 뭐 이렇게 명문을 쓰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추천사도요. 다 비용이 있습니다. 따로 비용 다 지불합니다. 그렇겠죠. 예. 글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심사한 작품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추천사를 써 주실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천사를 써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두근두근 내 인생의 감독 이재용 감독도 있고요. 예. 네. 장원석 PD님도 있네요. 네. 최종병기 활 터널의 제작자이시고. 네. 그리고 이 심사위원이었던 권여선, 김지은, 오세란, 정운숙 선생도 썼고요. 그다음에 출판평론가 한기호 선생의 글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영화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추천사를 썼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작가 소개를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작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손원평은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강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과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습니다. 2001년 제6회 시내21 영화평론상을 받았고 2006년 제3회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에서 순간을 믿어요로 시나리오 시놉시스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 너의 의미 등 다수의 단편영화 각본을 쓰고 연출했고요. 아몬드는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으로 작가의 첫 장편소설이며 장편소설 1988년생을
제5회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예. 영화 연출을 또 공부하셨고, 네, 단편 영화에 이런저런 각본을 쓰고 연출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내21 영화평론상을 또 수상하셨잖아요. 영화평론가이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영화적으로 읽히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예. 저한테는. 저도요. 이 인터뷰에는 이거 아무도 투자 안 할 걸요라고 작가님이 웃으면서 대답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갔어요. 아니, 그만큼,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다는 거고, 결론이 너무 궁금해서, 덥고, 오늘은 자야겠다, 안 되겠다 하고 잤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다시 일어나서 봤어요. 그 정도였군요. 그 정도였습니다. 경환 씨의 소감이, 그 장원석 PD하고 비슷해요. 장원석 PD도 뭐라고 썼냐면 2시간 넘는 콘텐츠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운 영화인의 직업병. 그런데 200페이지가 넘는 이 소설은 마지막까지 금세 넘어갔다. 예. 저한테 최근에 이런 작품이 82년생 김지영이었거든요. 잡자마자 끝까지 본. 네. 예. 이 아몬드는 잡고 참으려고 했으나 다시 펼쳐서 본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작품이 장편 소설로 분류가 되지만 그렇게 긴 장편은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또 편집이 그 행간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넓게 돼 있어서 가독성 자체가 뛰어나게 편집이 돼 있어요. 아주 술술 읽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장편 소설이라고 이렇게 이거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손원평 작가의 이 작품은요, 첫 소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인으로서 살다가 소설을 낸, 이른바 소설가로서의 데뷔작이기 때문에 또 본인도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많이 그 인터뷰에 담았더라고요. 그럼 방금 소개해드렸던 또 다른 장편소설 1988년생 이 작품은 그 다음에 발표하신 아마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상만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한 거고 아직 이 책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한 편을 재밌게 읽으니까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이 궁금해져요. 네, 그럼 이 책의 줄거리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16살 소년 선윤재입니다. 이 아몬드라고 불리는 편도체가 작아서요, 분노 같은 이런 감정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선윤재는 엄마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별탈 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16번째 생일날 아주 큰 비극이 선윤재에게 닥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길에서 칼을 휘두르는 어떤 남자에게 할머니가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는 머리를 망치에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아무 이유 없이요. 네. 그 광경을 이 선윤재는 물끄러미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고요. 또 그 일이 벌어진 후에 바로 그 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극을 겪은 선윤재 앞에 고니라는 아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고니와 나의 관계도 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선 같은 반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고니의 아버지의 부탁을 이 선윤재가 수락하게 되면서 또 고니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죠. 네. 이 고니와 선윤재, 그리고 나중에 도라라는 이 소녀도 나타나는데요. 여학생이죠. 네. 이들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이 책을 읽는 재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니랑 윤재 스토리로 갈 때도 충분히 재미있게 쭉 읽고 있었는데 도라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또 장면들이 펼쳐지고 네. 새로운 캐릭터니까요. 소설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 소설 안에는 사랑과 우정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 정말 흥미를 끌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네, 그렇게 길지 않은 이 작품이 녹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영화 감독의 어떤 감이 확실히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네. 그 옛날에 잭스키스 한창 때 세븐틴 찍었던 것처럼 참 잘 나가는 멤버들로 이렇게 캐스팅하면은 충분히 예.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든다면 캐스팅을 누구로 할까? 경환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글쎄요. 일단은 약간 여학생은 뭐랄까요? 약간 유희 쪽으로 가야 되나? 유희. 육상소녀. 유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살 게 좀 문제긴 합니다. 예, 그런가요? 예. 아니 물론 유희 씨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청소년이니까 조금 더 나이대가 어쨌든 아래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진지 양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도라 캐릭터에. 그러네요. 괜찮을 것도 같아요. 밝고. 윤재 캐릭터에는 혹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 소년. 그런 캐릭터가 그때 예전에 그 하이킥에 나왔던 김범 씨 있잖아요. 좀 닮지 않았나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예, 그냥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김범 씨도 또 이제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시간이 많이 TV를 안 본 지 몇 년 됐나 봐요. 예. 그렇죠. 네. 저는 여진구 씨 생각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더 어린 분, 여진구 씨가 어리구나. 어리죠. 어울린다. 여진구 씨가 화이라는 영화에서 이른바 킬러들 사이에서 이렇게 키워진 소년이었는데 그때 저 연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이 선윤재 역도 잘 소화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고니의 유아인. 고니의 약간 불량한 걸 잘 해낼 것 같아서요. 저는 유아인 씨보다 조금 더 선이 가는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마른 체형으로 나오죠. 네, 맞아요. 깡마르고 작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책이 판권이 팔렸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해집니다. 네. 낭만서점을 들으시는 또 제작자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주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손은평 작가님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 작품이 사건보다는 캐릭터에 많은 비중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재가 뭐 앓고 있는 질병은 아니죠. 뭐 이건 증상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냥 의사들이 이 윤재에게 감정 표현 불능증, 다른 말로는 알렉시티미아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예. 네, 이게 저는 혹시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닐까? 네,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없어요. 저 감정이 굉장히 감정 잘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질투라든지. 예. 질투? 듣고 있으시네.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종종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듣거든요. 너는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뭔가 감정이 풍부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 되게 냉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허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들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그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델리 스파이스의 가면도 있고. 페르소나. 그렇죠.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들 얼마 전에 만났는데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분인이라는 건데요. 분인? 가면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개의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개의 나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나를 잘 키우고
그런 나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인데, 저는 글쎄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분인들이. 네. 분인들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정 표현에 대해서 경원 씨는 잘 하시는 편인가요? 감정 표현을 저도 허희 씨랑 어느 정도 비슷한 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그냥 대하는 이제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네. 버전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같을 수 없죠, 사실 어느 정도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윤재의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심 같은 게 없는 네. 친구예요. 네. 네. 윤재는 늘 똑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감정의 진폭이라는 것이 없죠. 그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알게 되고 네. 어떻게든 좀 나아지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이 윤재에게 아몬드를 예. 예, 매일 먹으라고 예, 합니다. 어머니가 처음 이제 의심해보게 된 것은 애가 안 웃어. 아무리 웃기고 뭐 딸랑이를 흔들어도 안 웃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병원을 네. 찾았던 거죠. 그렇죠. 네. 뭐 이 아몬드를 많이 먹는다고 정말 이 머릿속에 있는 편도체 이 아몬드가 좀 자극이 될까? 예, 그건 뭐 의심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는 네. 그래도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으로 이 윤재에게 아몬드를 계속 먹게 하고요. 또 감정을 교육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모범 답안들을 좀 만들어주죠. 네. 이럴 땐 고맙다고 하는 거야. 고마움을 못 느끼니까요. 네. 고마워라고 대답하면 돼. 뭐 미안해, 좋겠다 네. 이런 모범 답안들을 알려주고. 그렇죠. 근데 윤재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예. 나도 갖고 싶다, 나도 먹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까지는 네. 본인이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어느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못 잡죠. 네, 저희가 그 부분을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윤재의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윤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의사들이 내게 내린 진단은 감정표현 불능증, 다른 말로는 알렉시티미아였다. 증상이 너무 깊은 데다 나이가 너무 어려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볼 수 없었고 다른 발달 사항들의 문제가 없어 자폐 소견도 없었다. 표현 불능이라고 하지만 표현을 못한다기보단 잘 느끼질 못한다.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을 다친 사람들처럼 말을 만들어내거나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감정의 이름들을 헷갈린다. 의사들은 선천적으로 내 머릿속의 아몬드, 그러니까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데다 뇌 변연계와 전두엽 사이의 접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입을 모았다. 편도체가 작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공포심을 잘 모르는 거다. 용감해서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모르는 소리다. 두려움이란 생명 유지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건 용감한 게 아니라 차가 돌진해도 그대로 서 있는 멍청이라는 뜻이다. 나는 운이 더 나빴다. 공포심 둔화 외에 나처럼 전반적인 감정 불능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불행 중 다행은 이 정도로 작은 편도체를 가지고도 딱히 지능 저하의 소견이 없다는 것 정도였다. 의사들은 사람마다 뇌가 다르니 내 경우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중 몇은 꽤 솔깃한 제안을 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뇌의 신비를 벗겨내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였다. 대학병원 연구진들은 내가 자라날 때까지 여러 임상실험을 하고 학회에 보고를 하는 등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해왔다. 임상 참가비 제공은 물론이고 연구 결과에 따라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처럼 내 이름도 뇌의 한 부분에 붙여질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선윤재 영역. 하지만 이미 의사들에게 넌덜머리가 난 엄마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일단 브로카와 베르니케가 실험 대상자가 아니라 과학자 이름이었단 걸 엄마가 잘 알고 있었던 게 문제다. 엄마는 집 근처 구립도서관을 꾸준히 다니며 뇌에 관한 여러 책을 섭렵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흥미로운 고깃덩이로 바라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마는 의사들이 나를 치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다. 고작해야 이상한 실험을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을 먹인 뒤 내 반응을 관찰해서 학회에 가서 뽐내는 게 다겠지. 이게 엄마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많은 엄마들이 흥분할 때면 던지곤 하는 흔해 빠진 데다 설득력 없는 말을 내뱉었다. 내 애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병원의 발길을 끊던 날 엄마는 병원 건물 앞 화단에 침을 뱉은 뒤 이렇게 말했다. 지들 대가리 속도 모르는 것들이. 엄마는 가끔 그렇게 난데없는 호기를 부릴 때가 있었다. 윤재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런 진단을 받게 되고요. 좀 우리 연구를 해보자. 예. 이런 제안도 받아요. 네. 어머니가 단칼에 거절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콤한 제안인 건지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해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엄마가 볼 때는 내 아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야. 내 애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이 어머니도 참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단순히 모성이라고 그냥 뭉뚱그릴 수 없는 어머니의 주체적인 모습들이 전 이 작품 안에 여럿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먼저 이 윤재의 아버지 되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엄마 말씀 듣지 않고 훌쩍 떠나버리죠. 네. 그런데 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이 어머니가 그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윤재의 아버지는 대학 앞에 좌판에서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네. 근데 윤재의 할머니는 이 만남에 극구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그 앞에서 그 장사하는 놈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치시고. 네. 그런데 어머니는 윤재의 어머니는 뭐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내 사랑을 택하겠다. 허락 안 해주면 나 임신해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의절을 하고 지내다가요. 이 윤재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였죠. 예. 네, 그러니까 좌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가 덮친 겁니다. 예.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홀로 이제 윤재를 키우기 좀 어려웠던 어머니니까 그 윤재의 할머니를 다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7년 만에 재회를 했죠. 햄버거 집에서. 네. 그리고 욕부터 하시죠. 근데 이 할머니도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자는 끔찍히 예뻐합니다. 예. 네. 아주 귀여운 괴물이라고 윤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괴물 그게 너로구나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윤재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할머니와 뭐 어머니의 추억이 이제 앞부분에 설명이 이렇게 쭉 되고 참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질 만큼 예쁘게 아름답게 그려지는데요. 한동안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취적인 여성이세요. 네. 그래서 자 일을 하자 해서 벌린 일이 헌책방입니다. 낭만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헌책방을 하면서 또 그렇게 수완이 나쁘지 않아요. 팔릴 만한 책으로 모아서 더 이제 좋은 가격에 팔고 맞습니다. 하면서 헌책방이 나름 잘 운영이 됩니다. 할머니는 또 이제 욕을 하시는데요. 그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세 가족이 헌책방 하면서 알콩달콩 잘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원래 책을 좀 써보고 싶었는데 그럴 자신은 없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책을 팔므로써 그 작가의 꿈을 좀 대리에 만족하는 예,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된 거죠. 멋진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요. 문학적인 어머니세요. 네. 그러는 사이에 윤재가 쑥쑥 자라죠. 처음에 이제 언급된 거는 병원 다니고 이럴 때는 아주 어릴 때인데, 이제 청소년기까지 쭉 자라고, 이제 문제는 16살 생일,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생일날 터집니다. 예. 외식을 하게 되는데요. 할머니와 어머니와 윤재가 사이좋게 냉면을 먹고 예, 이제 나왔는데 길에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예, 뭔가 봤더니 어떤 남자가 하늘을 향해 뭔가를 찔러대고 있었던 거죠. 봤더니 바로 칼을 예, 휘두르고 또 다른 망치. 한 손에는 또 망치를 들고 있었던 거죠. 아, 끔찍합니다. 예.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이 여기에서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하필이면 이 윤재 엄마와 윤재 할머니 음식점을 지금 막 나섰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네. 윤재는 아직 음식점 안에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유리문을 사이로 지금 그 어머니와 할머니는 밖으로 나간 상태고 윤재는 안쪽에 있는. 윤재는 이제 사탕을 좀 더 먹어도 되겠냐면서 음식점 안에 잠깐 머물러 있었고 엄마와 할머니가 나갔는데 그 유리문 밖에서 참혹하게 엄마와 할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윤재가 본 겁니다. 네. 어머니는 머리에 망치를 맞고 쓰러지고요. 할머니는 칼에 예, 여러 번 찔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엄마만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요. 네. 예. 근데 엄마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 계속 병원에 계시고 윤재는 늘 병원에 들러서 엄마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 독자에게 좀 아프게 다가오는 건요.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거의 고통의 최대치를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재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느낌은 받지 못하지만요. 슬픔이라는 그 감정은 그렇지만 궁금한 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왜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는가. 저 남자는 왜 저렇게 행동해야 하는가. 살인범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들을 갖게 되는데요. 네, 이 윤재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해친 이 남자는요. 원래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빚을 지게 되고 정말 어려운 생활을 겪게 되면서 히키코모리로 지내게 됐다라고 나오고요. 나중에는 그 유서를 이 남자가 쓰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그 유서가 적혀 있었냐면 오늘 누구든지 웃고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예. 근데 마침 그 남자의 눈에 윤재의 가족이 행복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른 거죠. 사실 윤재네 가족은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이제 행복하게 웃긴 했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힘들게 또 살았습니까? 네네. 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남자가 물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죠.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이 남자가 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가도 소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이 남자를 무조건 매도하기도 또 어려운 지점이 있죠. 책에서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살인자 남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퍼지기 시작했고 초점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대한민국의 현실로 옮겨갔다. 누가 죽었는지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사건은 얼마간 뉴스를 장식했고 기사엔 누가 이 남자를 살인자로 만들었나, 웃으면 죽어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 따위의 표제가 붙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재는 이 사건을 겪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7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부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남은 건 엄마의 헌책방에 쌓인 무수한 책뿐이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것이 사라졌다. 더는 집안의 연등과 반짝이는 전구를 달 필요도, 희로애락 애호욕을 외울 일도, 내 생일에 밥을 먹으러 인파를 뚫고 시내까지 나올 이유도 없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고독하고 슬픈 상황에 놓였는데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이라는 게 또 독특한 점이고 가슴 아픈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소설을 이제 쓸 때 아주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이 쓰는 사람이 먼저 슬퍼지거나 먼저 화내면 안 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노래 녹음할 때도 그러죠. 아, 그래요? 왜 네가 먼저 울어? 예, 그런 코멘트들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어떤 작품에 대한 서평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쓴 작품들에 대한 서평을 보면요, 거의 빠지지 않고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소설은 냉철한 시선으로 그 문제를 해부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냉철한 시선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작가가 견지하고 있는 객관적인 거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작품은요, 소설의 화자 자체를 이미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극성이 독자에게는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도 어떠한 감정에 대한 서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객관적인 현실을 그냥 나열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도 왜 이렇게 읽는 사람은 가슴이 먹먹해질까? 예. 참 그렇습니다. 윤재는 하드보일드 문체의 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하드보일드 조금은 또 성격이 다른가요? 헬밍웨이의 하드보일드는 사실 뭐 비슷한 점이 있죠. 근데 우선 그가 저널리스트로서 가졌던 기사체의 객관성과 연관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후천적인 문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윤재는 그냥 이게 선천적으로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 점에서 저는 뭐 하드보일드 문체의 예. 선천적 하드보일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네, 이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윤재. 하지만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고 보긴 또 어렵죠. 새로운 보호자가 등장합니다. 네. 이 건물의 건물주인데요. 네. 바로 윗집에서 빵집을 하는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게 엄마가 친분을 좀 쌓아두셨고 예. 혹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네. 좀 특별히 좀 돌봐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뒀습니다. 맞습니다. 이 심재영 제과점이라는 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빵집이 또 독특해요. 빵을 많이 팔지 않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정해진 개수 그리고 예. 빵의 종류도 한정돼 있고요. 식빵, 뭐 소보루빵, 크림빵 이 정도만 팔고 딱 오후 한 4시 정도가 되면 문을 닫는 그런 이런 백반집이 종종 있어서 저도 점심 때 겨우 먹어보고 뭐 이런 적은 있는데 빵집이 이렇게 또 하니까 저는 이런 빵집이 떠오르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 대전? 아니요. 저는 그 신촌에 그 홍대 요 부근에 있는 그 빵집인데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선 식빵과 소보루빵을 팝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손은평 작가가 서강대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아, 모델이 됐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 빵집이 아닐까? 왜냐면 신촌 홍대 그 사이에 있는 빵집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심재영이라는 이 빵집 사장은요, 처음부터 빵을 만들었던 사람은 아니고 원래는 의사였죠. 네,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또 일을 겪고 있죠. 나서 네, 이 빵집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뭐 잠깐 사연을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 아내의 이 병이 네. 생겼는데 의사로서 아내도 치료하지 못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칼을 잡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빵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빵을 아내가 그렇게 만들어줬던 빵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를 애도하는 방식으로 이 빵을 만드는 건데요. 이 윤재 엄마가 부탁했던 이 윤재에 대한 어떤 보호를 또 충실히 또 이행을 합니다. 예. 성담도 굉장히 잘해줘요. 네. 윤재가 느끼는 생각들, 궁금증들 질문하면 아주 곰곰이 들어주고 윤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설명해주는 네. 예, 그런 좋은 건물주 아저씨입니다. 예. 그리고 건물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물주가 그러니까요. 너무 천사표 건물주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책방을 접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가게를 계속하고 아르바이트로 그 일을 하면 내가 월급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그 보험금은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쓰고 우선 생활비는 그 아르바이트로 좀 충당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예. 네. 그리고 윤재가 나이가 어려서 어디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법적으로. 근데 이 아저씨의 보호와 어떤 협상 아래에서 이제 계속 윤재는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 미성년자니까요. 자, 이러한 그래도 예, 좀 든든한 보호막이 하나 있다는 게 다행이고. 그리고 이 윤재에게 어떤 아저씨가 또 나타납니다. 예. 다른 아저씨예요. 네. 교수님인데요.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아내에게 네. 가서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네, 그 아저씨의 이름은 윤권호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윤재와 알게 됐냐면 윤재가 이제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지금 뇌사 상태로 지금 병원에 계속 있는 거니까요. 예, 주기적으로 병원에 드나드는데 그곳에서 이 윤건호와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자의 눈빛이 좀 이상 야릇한 겁니다. 그래서 윤재는 이런 예감을 합니다. 나중에 이 아저씨와 뭔가 좀 엮이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예감이 정말로 들어맞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감이란 사실은 매우 인과적인 데이터다. 과일을 믹서에 갈면 주스가 될 것을 아는 것처럼 남자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나에게 그런 예감을 주었다. 네, 이렇게 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윤재가 결정적인 건 느껴요. 네, 예. 통찰력이 대단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윤건호가 이제 그 잃어버린 아들의 역할을 이제 대행해달라고 윤재에게 부탁을 하는 건데요. 뭐 윤재는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 뭐 이게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고 또 그 아주머니가 이제 곧 있으면 세상을 떠날 거기 때문에 좀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임종 직전에 아주머니에게 갔을 때 이제 철석같이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로. 예. 이 사연도 참 구구절절한데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윤건호 씨가 이제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갔다가, 네. 이렇게 잠깐, 예, 한눈을 팔았는데 아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가, 그 아주머니가 잃어버린 거죠. 그쵸. 예.
이들 부부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고 있던 예,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윤건호는 유학을 갔다 와서 예,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고요. 또 윤건호의 부인은 아주 또 능력 있는 기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실종이 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뒤틀리기 시작한 예, 거죠. 그 아주머니의 안타까운 장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아줌마는 모처럼 휴가를 내고 아이와 둘이 놀이동산에 갔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목마에 아이를 안고 올라탔다. 햇살이 따뜻한 즐거운 소풍이었다. 아줌마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줌마는 한 번 더 타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려와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였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자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손을 놓은 기억조차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만나질 못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윤건호, 윤 교수가 찾아왔는데, 사실은 윤 교수가 이 윤재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한 것이 아주 큰 실수였다.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캐릭터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실수라기보다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기가 좀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네. 갑자기 닮아서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자랐으면 이랬을 것이다 하는 예측에 의해서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더 좀 매끄럽게 이어지는 이유라든지 내용이 나오나 하고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건호가 실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예, 이때 이미 찾았어요. 예. 윤이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어떤 보호시설에서 예, 발견을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윤이수가 아버지가 생각했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럴 리가 없어 할 정도로 완전히 막 나가죠. 네.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으로 말하자면 자랐던 겁니다. 네. 소년원도 들락날락하고 아주 불량스럽게 말과 행동을 하니까 뭐 차마 이 아이를 지금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찾은 우리 아들이랬다 하고 아내에게 데려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 병원에서 윤재를 봤는데 이 윤재가 너무 그 어렸을 때의 얼굴, 자기 아들의 얼굴을 간직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얘를 그냥 아내에게 좀 속이고 아내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윤이수라는 비행 청소년이 고니라는 캐릭터죠. 네. 그러니까 이수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알 리가 없었잖아요. 그 고니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냥 고니라고 본인이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수라는 이름은 마음에 안 들고 난 그냥 고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고니는 어머니의 임종에 자기가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하필 그 역할을 대행한 아이가 윤재라는 사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둘은요 공교롭게도 같은 반이에요. 학교에서 같은 반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니가 너였냐? 나 대신 아들 노릇한 새끼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괴롭힘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괴롭힘이 말하자면 이들 관계에 또 새로운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네. 이게 고니가 많이들 괴롭혀 봤지만 반응이 이런 친구는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예. 윤재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런 약함의 개념과 강함의 개념을 초월한 예, 그런 영역에 지금 맞아요. 있습니다. 초월자예요. 예. 예.
그리고 괴롭힘을 받아서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고 괴롭히는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고요. 네. 그런 지금 감정 상태를 가지고 그쵸. 있죠. 그러니까 고니가 얘를 이제 괴롭히려고 뭐 뒤에서 발을 걸기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재는 안 그래요. 그냥 묵묵히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입장에서도 참 난감해지는 거죠. 보통은 상대가 뭔가 반응을 보여야 거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던가 아니면 좀 저러면 안 돼야지라고 또 스스로 자성도 할 텐데 윤재는 뭐 네, 바위처럼 정말 네. 바위예요. 그쵸. 아프기는 했을 텐데. 그렇죠. 통증은 느낍니다. 통증은 느끼는데 네. 고니는 주인공 윤재를 엄청 때려요. 하도 그러니까 반응을 안 보이니까 아예 너 나랑 맞짱 뜨자 이렇게 선언을 하죠. 따라 나와 뭐 소각장이었나요? 네. 아무튼 뒤로 나와 했는데 안 피해요. 윤재가 전혀 피하지 않고요. 피할 이유도 느끼지 못하고. 네. 예. 근데 이건 네가 선택한 거다 하면서 정말 가차없이 때려서 아주 많이 맞고 네. 많이 다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는데 네. 고니가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때리다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네, 그런 상황. 저는 지친다기보다는 고니가 더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넘어서 윤 교수와 함께 만나기도 하고요. 함께 만난 이번에도 햄버거 집이었나요? 아무튼 그곳에서 피자집이었나요? 네. 그곳에서도 일이 벌어집니다. 네. 고니가 하는 말을 윤재가 따라하죠. 이건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윤재가 감정도 없는데 그냥 따라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또 큰 일을 저지르고 때리고 뭐 다 엎어버리고 이런 일도 발생하고요. 네. 예, 그런 사건들이 지나서 이제는 또 고니와 윤재가 또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 것만 같습니다. 네. 저는 윤 교수에게 윤재가 말을 하는 장면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교수는 이제 고니가 친구를 때렸으니까 아버지로서 이제 사과를 이렇게 하는데 윤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전 아저씨한테 사과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니까요. 사과는 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저희 둘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네. 저는 윤재가 너무 좋았어요. 이 장면에서 감정을 다 사실 너무 정확한 거잖아요. 정확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환 씨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나와서 사과를 막 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뉴스에서도 자식이 어떤 하여튼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막 나와서 너무 죄인이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또 지금 윤재 촌철살인으로 인해서 생각은 해보게 되는데 부모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용서해달라. 네. 제가 또 부모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네.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모와 아이는 독립시켜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식의 잘못을 대신 사과한다라는 건 그 밑에 깔린 전제는 자식은 부모의 저는 종속물이다. 네, 이런 사고가 사실은 좀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종속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식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자식이 저지른 잘못이고 나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고가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 특히 일본 사회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해요. 일본에서 무슨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지잖아요. 그럼 항상 뉴스에서 부모를 인터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막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걸 꼭 보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일본의 문예 비평가가 예. 윤리 22일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잘못은 걔가 잘못한 거지. 가족 전체의 잘못이 아니다. 예.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우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썼는데요. 저는, 이 윤재의 아저씨한테 지금 사과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그 윤리 20일의 대목과 좀 맞닿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더라고요. 우리도 뭐 덮어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자, 그 이후 만나게 된 고니와 윤재. 어떤 대화를 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인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 몸집이 작은 남자아이가 옷깃을 세운 채 쭈뼛거리며 책장 뒤로 사라졌다. 얼핏 머리통에 난 별 모양 땜빵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 후 카운터 위로 성인 잡지 한 권이 턱 던져졌다. 사자처럼 굽실굽실한 금발 머리를 지닌 여자가 터질 것 같은 가슴을 가죽 재킷으로 간신히 여민 채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다. 입을 살짝 벌리고 등을 한껏 뒤로 젖힌 채로. 존나 식상하네. 골동품 모은다 생각하고 한 권 사준다. 얼만데? 고니였다. 2만원. 말 그대로 골동품이라 싸진 않아. 고니는 툴툴거리며 주머니를 뒤지더니 지폐와 동전을 섞어 던지듯 떨어뜨렸다. 너. 그러더니 카운터에 팔꿈치를 대고 턱을 괜 채 나를 빤히 올려다봤다. 로봇이라며? 아무것도 못 느낀다며 너? 완전히 그런 건 아니야. 고니가 코를 두어 번 킁킁댔다. 너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지. 정확히 말하자면 네 망할 머리통에 대해서. 고니가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톡톡 쳤다. 잘 익은 수박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가 들렸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 난 뭐 쓸데없이 힘만 쓴 거더라고. 네가 찾아오면 너희 아빠가 전화 달라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 고니의 눈에 순간적으로 불길이 일었다. 전화 드려야겠다. 약속했으니까. 수화기를 들었지만 귀에 가져가기도 전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못 알아듣냐 새끼야? 하지 말라고. 안 건드릴 테니까. 고니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돌며 괜히 책을 뒤적거렸다. 그러더니 멀찌감치 서서 소리쳤다. 맞을 때 아팠냐? 아팠지. 로봇이라더니 완전히 깡통도 아니네 뭐. 입을 열다 말았다. 내 상태에 대한 설명은 언제나 어려웠다. 특히 부연을 도와줄 엄마가 사라진 후엔 더더욱. 예를 들어 춥다거나 덥다거나 배고프다거나 아픈 거. 그런 건 나도 느껴. 안 그러면 살아있을 수가 없겠지. 그게 다야? 간지러운 것도 느껴. 간지럽히면 웃기도 하고? 아마 그럴걸? 그런 장난을 당한 게 너무 오래전이라 확신할 순 없지만 내 말에 고니가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어느새 카운터 앞에 와 있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고니는 눈길을 딴 데다 돌렸다. 너네 할머니 죽었다며? 진짜냐? 엄만 식물인간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네 눈앞에서 그렇게 됐다며? 어떤 미친놈한테 칼 맞아서. 그래. 근데 넌 그냥 보고만 있었다며?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지. 고니가 획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일렁였다. 존나 병신 같은 새끼네. 할머니랑 엄마가 눈앞에서 죽어갔는데 보고만 있냐? 그런 새끼는 그 자리에서 잡아 족쳤어야지. 그럴 틈도 없었어. 그 사람도 바로 죽어버렸거든. 알아. 근데 그놈이 살아있었어도 넌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넌 아무것도 막지 못했을 거라고, 겁쟁이 새끼야. 그럴지도 모르지. 내 대응에 고니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런 얘기해도 기분 나쁘지도 않냐? 어떻게 표정에 변화가 없어. 생각 안 나? 네 할머니랑 엄마 생각 안 나냐고.
생각나. 많이. 자주. 근데 잠은 잘 와? 학교는 어떻게 다녀? 망할. 가족이 네 앞에서 피 흘리면서 죽었는데. 그냥 살게 돼. 나보다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 안 돼 먹고 자고 다 할걸? 사람은 살게 돼 있는 존재니까. 잘난 척 되게 하시네. 나 같은 매일 밤 열받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자겠다. 사실 이 얘기 듣고도 며칠 밤 잠 못 잤는데 나였음 그 새끼 내 손으로 죽였어. 미안하다. 나 때문에 잠까지 못 자고. 미안? 할머니 죽었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면서 나한테 미안하단 말은 할 줄 아냐? 겁나 매정한 새끼네. 듣고 보니 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미안하단 말은 교육받은 거라 적절히 할 줄 알아. 고니가 혀를 찼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란 놈. 다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럴 거라고 엄마가 얘기해 줬었어. 병신. 거기까지 말하고 고니는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동안 머릿속엔 고니와 나눈 대화가 다시금 떠올랐다. 이번엔 내가 운을 뗐다. 근데 넌 쓰는 단어가 진짜 몇 안 되나 보다. 뭐? 욕이 대부분이긴 한데 하는 욕도 거기서 거기고 어휘량이 너무 한정된 것 같은데 책을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사람들이랑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로봇 주제 조언질이냐? 고니가 하하 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잘 볼게. 심심하면 또 올 수도 있고. 그 애는 자기가 고른 책을 흔들며 문 밖으로 나섰다. 그 바람에 오토바이에 앉은 여자의 가슴에 물결이 쳤다. 문이 닫히기 전 고니는 몸을 돌렸다. 아, 그리고 아빠라는 작자한테 전화할 필요 없다. 지금 집으로 가니까. 그래, 거짓말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가 거짓말해도 난 눈치를 잘 못 챌 거거든. 존나 선생님 나셨네. 그런다면 그런 줄 알아라. 탁 소리가 나게 문이 닫혔다. 한 줄기 바람이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옅은 여름향이 묻어있는 바람이었다. 네. 네.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윤재가 일하고 있는 헌책방입니다. 네. 엄마한테 이어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이제 정리를 시작했죠. 그런 장사가 생각보다 또 잘 안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런 가운데서 고니가 찾아왔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허희 씨가 열연해 주셨어요. 예. 아,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말 쓰려니까 어렵네. 아니 저는 네. 아무 감정 없는 연기를 하면 돼서 네. 좀 괜찮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좀 반대로 바꿔서 할까 또 생각해봤는데 그냥 제가 하던 대로 예. 네, 이 고니 역할을 했는데요. 고니가 이렇게 뭐 욕을 많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거칠게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또 마음 따뜻한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게 묻어나죠. 네, 욕을 하는데도 묻어납니다. 그 마음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렇게 당했는데 또 잠이 오냐. 나 같으면 진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을 텐데. 나는 그 얘기 듣고 잠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윤재의 불행에 대해서 더 고니가 더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윤재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잠까지 못 자고. 저 이 부분에 웃음 표시를 해줬어요. 아, 정말 윤재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 미안하다도 진짜 미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미안하다는 말을 또 하네? 이 웃긴 놈이네? 그랬더니 미안하다는 말은 교육받은 거라서 적절히 할 줄 알아.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또 윤재와 고니의 좀 나름대로의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요. 옅은 여름향이 묻어있는 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고니가 나가고 나서 이들 관계가 좀 나아질 거라는 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고니와 또 윤재는 학교에서는 말을 나누지 않지만 왜냐하면 애들이 다
이제 싸우고 나서 얘네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굳이 아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모른 척하고 밖에서는 또 종종 이 헌책방으로 고니가 놀러 옵니다. 이 헌책방에 놀러 오는 친구가 이제 3부 넘어가서는 한 명 더 생겨요. 네.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성 캐릭터입니다. 도라. 네. 육상소녀 도라인데요. 네. 이도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본인이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라이다. 네. 그래서 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육상의 꿈을 꾸고 있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소녀입니다. 네. 이 도라를 보고 윤재는 뭔가 무거운 충격을 가슴에 받게 되죠. 이게 뭐지? 네.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감정을 느낄 줄 모르는데 이거 약간 가슴의 통증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 이렇습니다. 네. 뭘까요, 여러분? 도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윤재가 계속 이렇게 좀 감정을 못 느꼈을 텐데 뭔가 변화를 지금 주는 것 같죠? 그렇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은 듯한 것. 이 무겁고 기분 나쁜 돌덩이는 바로 도라에 대한 호감,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네.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여러 영화가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를테면 그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을 맡았던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도 떠올랐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홀트와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주연을 맡았던 이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둘 다 이퀄이란 말이 들어가죠. 네, 이게 배경이 또 흥미로워요. 두 사회 모두 감정을 통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아야 감정을 느끼면 처벌받는 사회인 거예요. 네, 이퀄리브리엄에서도 크리스천 베일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소탕하는 그런 비밀 요원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홀트와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이제 나오는 이 영화에서도 사랑은 범죄인 곳이에요. 근데 이들이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이런 경고했던 세계들이 깨어져 나가는 거죠.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영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미동도 하지 않던 윤재의 머릿속에 아몬드가 이제 서서히 꿈틀대는 것만 같은 그쵸. 그런 장면들이 3부에서 펼쳐집니다. 네. 이 도라와 윤재는 나중에는 스킨십도 하게 돼요. 예. 그 장면도 윤재에겐 훨씬 더 큰 충격을 충격 좀 받아야 돼요 지금. 아몬드가 계속 그러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이 도라와의 사랑이 또 알콩달콩 그려지는데 경환 씨는 이 장면에서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영화화 돼야겠다. 이 장면 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책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아주 풋풋한 남녀 배우들이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도라에 대해서 손원평 작가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 도라는 그 도라 버치라는 할리우드 배우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근데 이 도라 버치라는 배우가 이 아역 배우였는데 당찬 이미지가 있는 배우라고 해요. 도라 버치가 주연했던 영화가 이제 판타스틱 소년 백서라는 영화인데 원래의 이 소설을 그러니까 고치기 전의 버전은 도라 부모님이 이 영화를 보고 이 당찬 이미지가 있는 이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근데요, 이 판타스틱 소녀 백서에 도라 버치가 주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친구로 나온 배우가 누구였냐면 스칼렛 요한슨이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판타스틱 소녀 백서는 아역 배우들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역일 때는 도라버치가 스칼렛 요한슨보다 훨씬 더 유명했는데 성인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은 스타가 되고 도라버치는 이제 그 정도의 배우는 성장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설 속에서 이 도라가 왜 엄마 아빠는 차라리 나를 그냥 요한슨이나 스칼렛이라고 불러주지 왜 도라버치 이름을 따가지고 나를 뭔가 좀 열등감 느끼게 만드냐 이런 불만을 가진 캐릭터로 네. 원래는 설정을 했다고 해요. 또라이도 연상되게 만들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던 도라 독특한 부모님 네. 예. 그런 장면의 그러니까 저는 계기도 이게 있었고요. 있어도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빠졌나 봐요. 그렇군요. 이 지금 나온 판본에서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도라라는 캐릭터가 우리 윤재의 헌책방에 드나들고요. 네. 윤재가 헌책방을 접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도 도와줍니다. 네. 예. 이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을 주변을 맴돌면서 자꾸 나타나고 네. 도와주고 또 느끼게 해주고 네. 하는 이 도라라는 소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설은요. 제가 보기에는 운명론과 결정론 그리고 환경론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융합시켜서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바뀔 수도 있는 영역이 있다. 이것을 이제 서사화 시켜서 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윤재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난 건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있는 존재다. 이것을 얘기해주는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예. 경환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참 성장 소설의 배경 그리고 그 나이대 네. 이야기인데 너무나 독특해요. 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싹이 터나가는 아몬드가 조금씩 커지는 네. 그런 장면들을 볼 때 희열도 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캐릭터들의 이 위치들, 배치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충분히 호감이 갈 만한 그래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읽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윤재의 캐릭터의 또 반대라고 볼 수 있는 거울상 같은 존재가 고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원래 고니는 교수 아버지, 기자 어머니를 둔 만약 그 환경 아래에서 자라났다면 정말 뭐 모범생으로 클 확률이 높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그런 실종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때 고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랑을 주기보다는 이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네가 살아남으려면 거기에서 너 또한 폭력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입을 이 고니가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윤재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뭐 사이코패스의 어떤 범죄를 맞아요. 저지를 수도 있었겠죠. 아무 감정 없이 걷더니 네. 교육받아서 그쵸. 교육받아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교육받아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럼요. 환경이었겠네요. 무섭네요. 예. 근데 윤재는 어쨌든 네.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또 그렇지 않게 클 수 있었던 거고 예. 고니는 또 반대로 네, 그렇게 자랐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가진 기질의 어떤 고유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니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약해질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책을 끝까지 다루진 못했지만은 결말로 가면서 저는 좀 놀랐어요. 결말. 왜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은 이유로 놀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다.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포일러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결말이 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결말로 나버리니까 네. 나름 재밌던데요. 다 뭐 해소도 잘 되고.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이 한 3부 그것도 좀 빠르게 저희가 지나와서요. 예. 여러분들이 소설의 재미를 좀 느끼시려면 네. 꼼꼼하게 예.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이 책은 4부와 에필로그까지 예. 또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읽어야 제맛입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요즘 세상살이에 너무 지쳐서 내 감정이 무뎌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께 저는 이 아몬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원 씨는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벼운 독서 그러나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울림들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책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이 그리고 4부까지 제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또 그 각 부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맞아요. 마치 넘버링 돼 있어요. 예, 시나리오의 그 씬처럼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정말 영화처럼 읽혔다는 게 이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은 또 어떻게 그 장면을 그리실지 저는 궁금해요. 잘 읽히는 데는 정말 최고예요. 네. 하지만 저는 결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쉬워하실 줄 알았어요. 조금 아쉬웠다. 예. 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저는 청소년 문학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문학상을 받으면서 혹시 개작을 하신 건 아닌가? 네, 그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방송 전에도 들었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혹시 결말이 바뀐 것은 아닐까 하는. 네. 저는 조금 더 세게 더 그냥 맞아요. 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아니, 저는 예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예상되는 걸로 예상 끝날지 예상을 못해서 아쉽다는 쪽이었군요. 근데 아쉽다기보다 저는 그게 또 나름의 주는 감동이 있죠. 예, 감동이 있어서 그것도 또 느끼면서 기뻤습니다. 네. 예, 여러분 기분 좋게. 하시죠? 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직접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낭만서점 99회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